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몇 번 부딪혔던 두 사람인데요. 이번에는 토론회를 놓고 갈등을 빚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오는 18일에 첫 토론회를 열려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인데요. 이것을 놓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 우리는 아직 경선 예비 후보도 등록을 안 했는데 뭐 이렇게 토론회 한다고 오라고 하고 이런 거 좀 부담스럽다, 난감해 합니다. 또 주제도 부동산 정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과 토론을 할 경우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있겠지요. 윤석열 후보 쪽의 장제원 의원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아직까지 저희 캠프로 공식적으로 어떠한 공문이나 어떠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떤 원칙과 어떤 기준을 통해서 참석자를 정하고 또 어떤 주제로 하는 등등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 예비후보로 등록한다 그래서 현재 선거운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든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 예비후보 등록을 후보 등록이 얼마 남지 않았죠. 굳이 당 예비후보 등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 캠프에 지금 대외협력특보를 맡고 있는 김병진 전 의원한테 한번 좀 물어보죠. 지금 예비 후보, 경선 예비 후보 등록을 아직 안 했죠. 예.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무슨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9월 달 들어가면 지금 경선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 보름 정도 뭐 한 2주 남짓 남아 있는데 굳이 뭐 경선 예비 후보 등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다른 후보들은 거의 다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대부분 안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경선 예비 후보 등록을 한 후보가 지금 한 4분이나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보면. 예. 그리고 저 지금 토론회가 왜 지금 논란이 되냐면 예. 경선 과정의 일환이 아니고 지금 경선 준비위원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경선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통상의 경우에 경선 준비 과정에서는 후보들의 대리인들이 모여서 가령 요 경선의 일정을 이렇게 잡아갑시다. 그다음에 경선의 룰은 이렇게 합시다. 그다음에 경선 내부의 번호는 어떤 방식으로 추첨을 합시다. 요거를 그 속칭 말하는 룰 미팅하고 일정 조율을 하는 게 경선 준비 과정이거든요, 보면. 예. 근데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실은 토론회를 하자고 하는 것은 경선을 이미 시작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게 지금 뭔가 본말이 좀 바뀌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조금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금 경선준비위원회 이런 토론회 구상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좀 반대 목소리라고 그럴까요? 나오기도 합니다. 원희룡 후보도 왜 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입당을 하라 했는데 입당하자마자 그때부터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하려면 결국은 후보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열심히 잘 뛰게 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게 하려면 후보들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후보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이 과연 그런가? 들어오자마자 그때부터는 이제 물어뜯기 시작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 뭐 그렇게 썩 그 지금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홍철 교수 왜 그럴까요? 근데 저 지금 김재원 의원의 얘기도 상당히 무책임해 보여요. 본인이 그냥 평론가가 아니잖아요. 본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최고위원입니다. 그러면 경선준비위원회가 저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고위원회에서 분위기를 몰아가거나 아니면 그렇게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유체이탈 화법처럼 그냥 방송에 나와서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서병수 위원장이 좀 과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정치권에서 한 25년 있으면서 대선 경선 뭐 여러 가지 지켜봤지만 경선준비위원회가 후보들을 계속 모아서 토론회 한다라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저건 대리인들의 모임이 되어야지 그리고 룰을 만드는 그런 준비위원회가 되어야지 저기서 토론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과욕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성철 교수, 서병수 위원장이 저런 문제를
독자적으로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준석 대표랑 같이 상의를 한다든지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까? 김재원 의원의 얘기에 의하면 이준석 대표랑 서병수 위원장과 두 분이 결정해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최고위원회에는 보고가 안 되고 그냥 당대표하고만 저런 일이 벌어진다? 이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모르게 저런 일이 벌어진다라면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로서 무능력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알면서 저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여러 가지 권한을 약간은 좀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서병수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했을까 싶은데 그나저나 김병진 의원 지금 후보 캠프에서는 일단 18일 토론회 참석하는 쪽 아니면 안 하는 쪽 어느 쪽 기류가 더 강합니까? 아직은 결정을 안 했고요. 아까 장재원 의원 얘기가 지금 아침에 이제 캠프에서 얘기됐던 내용인데 일단 뭐 어떤 내용인지 공문이라도 좀 이렇게 오는 걸 보고 한번 이렇게 판단해 보자라고 하는 거고 저게 지금 도대체 그럼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할 거냐? 예비 후보 등록한 사람이 지금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데 당내에서 그러면 등록 안 한 다른 후보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는 기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인식 자체는 경선준비위원회가 경선 준비 활동이 아니라 지금 경선 활동, 경선 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맞지 않는다라는 인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뭐 꼭 그렇게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분위기가 더 그런데. 강한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당장에 김경진이. 9월부터 경선 시작했으니까요. 예. 9월 들어가면 9월 어차피 할 건데. 어차피 토론회 여러 번 할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그것도 뭐 부동산 또 뭐 사회 분야 각각 분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할 텐데 예. 그걸 굳이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그것도 8월 중에 하겠다.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아까는 결정이 안 됐다고 하지만 지금 김병진 의원 말씀하시는 거 보면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이 들려요. 자, 아무튼 예. 이번에도 다른 후보들이 만약에 참석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네. 또 분명히 또 이번에도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또 안 맞는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어때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생맥주 두 분이 맛있게 잘 드셨잖아요. 생맥주까지만이던데요, 뭐 아니, 그대로 근데 보니까. 생맥주 끝나고도 예. 그 가족들 뭐 해서 또 별도로 식사도 저녁에 같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저렇게 소통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게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 이 느낌은 좀 경준이 쪽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독단적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장성철 교수님.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나 대선 후보들 저런 식으로 자꾸 언론에 비치어지게 하면은요 안 돼요. 이준석 대표 밀어붙이기식으로 뭐 대선 후보들 무조건 참석해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듯한 모습 취하는 것도 안 좋고요. 그다음에 당이 어느 정도 결정을 했는데 각 후보 측에서 뭐야 왜 불러 다음에 하면 되잖아 이런 식의 반응도 안 좋아요.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자기도 지도부잖아요. 이준석 대표 왜 그런 결정했는지 날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지도부와 대선 후보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향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도 안 좋고 당 이미지에도 안 좋다. 그래서 김경진 특보님께서 가서 좀 잘 설득해서 한 번만이라도 좀 참석을 해서 거기서 좀 모양새를 좀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사실 좀 궁금합니다. 양문석 이사장. 예. 여권 인사로서가 아니고 예, 그냥 예. 시사평론가 입장에서 한번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간에 어찌됐든 밖으로 보이는 것은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예. 과연 그렇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 양쪽 다. 예. 그런데 왜 그런 걸 알면서도 그럴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두 번의 이준석 대표의 이제 모임을 두 번 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참석을 안 했어요. 그때 그 윤석열 후보 측근에서 가지 마라. 예. 우리는 돌고래인데 저 멸치들하고 놀지 마라. 그건 괜히 멸치들 키워줄 일이 있냐. 예.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삐근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김경진 의원이 뭐 그 치맥 해동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 뒤에 입당할 때 이준석 대표 지방에 있었을 때 없을 때 입당해서 갔죠. 당 대표 원내대표 없을 때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또 그 봉사활동 안 나갔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딪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미래 그 당 대표가 당 후보가 되자마자 당권이 사실상 그 후보한테 그 집중됩니다. 그리고 당 대표는 사실상 말 그대로 관리만 하는 거고 당을 끌고 가는 거는 후보가 끌고 가는 거거든요. 아니, 그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럴 거냐 그래서 그런 이제 거 같냐고 여쭤보는 제가 이제 거예요. 그 두 가지로 이제 보는 거예요. 예. 하나는 꼰대니즘이라고 해요. 자꾸 이준석 대표를 어린 사람으로 젊은 사람으로 아. 보는 그 나이에 대한 부분들을 극복하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이고요. 예. 두 번째는 서로가 상생해서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끌어올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끌어올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하지 말아야 되고 해도 아무런 필요가 없는 지지율 상승에 있어서의 공신은 나다라는 과시가 결정적으로 이제 그 이 문제를 부딪히게 하는 것 글쎄, 아니냐. 그럴까요? 예. 그리고 이제 토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올림픽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은 계속해서 치열하게 많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시작했으니까. 예. 근데 갑자기 이런 토론회를 끼워 넣는 것은 너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초조감이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에 그 존재하고 이 부분 이러한 초조감들이 계속해서 이벤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정책 토론을 하자고 하니까 확 짜증이 나는 거죠. 양문석 이사장 말씀을 듣고 보면 지금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서로 이렇게 내가 보스다. 네. 뭐 이런 싸움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해는 좀 되지만 확 와닿지는 않네요. 평론이 모자라서 그런가 봐요. 아니요.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박원석 총장은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 갈등이라는 게 어떤 의도나 또 서로 간의 다름 이런 거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감정적인 문제들도 여기에는 그게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준석 패싱 입당부터 이 갈등이 조금씩 시작된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이준석 대표로서는 지금 의욕이 있을 때 아닙니까? 당대표가 돼서 예. 경선을 잘 성사시켜서 대선 승리로 가는 그런 길을 깔고 그 정치적 성과 위에서 또 자기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립을 세게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윤석열 총장은 약간 야생마처럼 그 들판에 있던 분이잖아요. 이게 어장에서 관리되는 이 고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스타일을 아직 이제 당에 튜닝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빚어지는 충돌이 아닌가 싶고 물론 약간의 이제 힘겨루기, 주도권 다툼 같은 게 있을 텐데 사실은 두 사람이 지금 후보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 굳이 주도권 다툼을 하기보다는 협력해야 예. 이게 이제 시너지가 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불거지고 있는 이 갈등이 아닌가 싶고 뭐 저게 끝까지야 가겠습니까? 어쨌든 경선이 본격화되면 후보들 간의 우열도 어느 정도 정해지고 윤곽도 나오고 또 경선 자체에 집중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 갈등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앞서도 뭐 지적들 하셨듯이 자칫 저런 모습이 계속 노출되면 예. 이 팀킬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아마 경계해야 될 겁니다. 김경진 의원보다는 장성철 교수한테 물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물어보고 네. 그다음에 이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김경진 혹시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쪽에 이 정권 교체에 대한 방법론의 시각 차이는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말이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 힘이 튼튼해져야 국민의 힘을 위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우리 틀 안에서 후보가 되는 것이 제일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 가지 나를 통한 외연 확장과 또 나를 통한 세력 확대 그런 결집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더 방법이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 차이가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국민의힘에 이미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본인의 외연 확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권 교체의 중심을 삼겠다라는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면 그건 정치를 잘 모르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당 후보가 된 이상 당 뭐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뭐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더라도 자꾸 저런 식으로 뭐 반발하고 따르지 않겠다라는 모양새 취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본인에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 있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의 스타일 문제라고도 봅니다. 이준석 대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혀야 되는 그러한 뭐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스타일을 보여왔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충돌 지점이 아닌가 싶은데 예. 중요한 것은 그 옆에 계시는 이 김경진 의원님 같은 특보분들이 중요해요. 장제원 뭐 상황실 본부장, 뭐 신지호 정무실장 이런 분들이 조언을 잘해서 국민의힘이라는 당에 잘 착근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다독거리시고 조언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김경진 의원. 예, 이게 지금 윤석열, 이준석 기싸움설이 예. 사실 이게 무슨 도깨비처럼 실체가 없는 얘기들이 지금 돌아다닌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봉사활동 하는데 저기 안 갔다. 예. 거기서부터 지금 뭐 이준석, 윤석열 기싸움이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또 언론 탓입니까? 안 하겠습니다. 언론 탓은. 예. 네. 아니 그게 실체가 꼭 없는데 일부러 만들어 낸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예. 드리면 그 행사도 이준석 대표가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한 게 아니고 예. 당의 경선준비위원회에서 행사를 기획했었던 그랬다고 것이고, 하더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준석 대표가 오느냐 마느냐도 경선준비위원회에서 고민하다가 그냥 오시는 게 낫겠다라고 아마 경준위에서 이준석 대표한테 그냥 오시라고 마지막 순간에 얘기를 했었다는 것 같고요. 근데요, 잠깐만 죄송한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나버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후에 이준석 대표가 여러 차례 발언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잖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행사가 어디 있길래 라고 얘기하고 윤석열 후보가 이런 데 와서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표현을 안 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했는데 계속 비판을 했으니까 그게 분명히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 거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 마치 뭐 짐짓 없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더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니요, 정말 아니 근데 궁금해서 그래요. 역으로 네. 한교안 당 대표이거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불렀으면 저는 모습이 나왔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던져보면요. 대부분의 그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은 한교안이나 김종인이 불렀었으면 과연 윤석열이 안 왔을까? 최재형이 안 왔을까? 이게 그건 내가 보기에 또 양문석 이사장 억지 같기도 해요. 윤석열 후보가 뭐 꼭 그래서 뭐 아니 예. 예 평론이 모자라서 근데 이제 이게 실무적인 차원의 일인데요. 뭐 경선준비위원회가 뭐 지도부랑 상의도 안 하고 했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서병수 위원장이지만 부위원장은 한기호 사무총장이에요. 한기호 사무총장은 항상 최고위원 회의 때 당무와 관련된 모든 일을 다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떨어져서 결정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김경준 의원은 만약에 이 다음에 또 한 번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간의 어떤 갈등이나 충돌이 빚어지는 일처럼 무언가가 또 한 번 나온다면 그때는 아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사안일 것 같지 않습니까? 뭐 별로 그럴 의도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네. 왜 그럴까? 둘 다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뭘 노리는 걸까?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저기 하면 또 뭐 다른 수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이 짧아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아니, 과도한 궁금증이시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당내 대선 주자들의 견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후보 공세가 상당합니다. 일단 돌고래 뭐 이런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훈련이 안 된 돌고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나는 사실 불구속 수사를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에게 했다고 전해졌는데 원희룡 후보 그건 참 비겁한 얘기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홍준표 원희룡 후보 이렇게 비판하지만 만약에 본격적으로 당내 경선전 들어가면 비판의 수위 갈수록 더 높아지겠지요.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경선전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싸울까요? 지난번 대선 토론회 때 그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지도자는 이 소신이 뚜렷해야 되는데 오락가락하니까 저는 일단 사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굴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세요.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이보세요라니. 하니까. 적자가 있어서 내 폐쇄한다는 말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적자가 쌓이고 놀면서 일 안 하고 도민들 세금만 축내니까 내 폐쇄한 겁니다. 부패 비리 혐의로 재판이나 다니시면서 도지사 역할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50년 사업 다 사돈난말하실 해줬습니다. 체제가 청년도 아니에요. 1위 만들었습니다. 그래 적대 감정을 갖고 배배 꼬여서 덤비니 어떻게 대통령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심상정 후보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정희 후보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하십시오. 파이팅 심상정입니다. 다시 봐도 재밌는데요. 양문석 이사장, 홍준표 예. 후보 지금 사실 벼르고 있을 겁니다. 이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당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토론의 문제가요. 부동산 문제예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 최재형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홍준표, 유승민은 충분히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부동산에 대해서 토론을 했단 말이에요. 자, 정책에 들어갔었을 때 이 문제도 문제지만 이제 토론 태도에서도 버르장머리가 없다. 바로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리고 1등, 2등 후보가 지금 들어가서 싸우는 거거든요. 문재인 후보가 그때 1등이었고 지지율 조사로.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2등이었어요. 근데 2등이 1, 2등을 따라서 버릇없이라는 표현은 좀 그때 듣기에 이상했던 게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나이가 더 많았죠. 예. 그러니까 저는 상황에 있어서 그렇게 던졌었을 때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대처를 해요?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미루었던 건 중도 외연 확장이 아니고 시간이 부족하고 준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좀 더 준비를 하려고 시간을 벌려고 입당을 늦췄는데 결국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입당은 하기는 했는데 이제는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 내부의 대선 후보 경쟁자들이 비판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의 좋은 시절은 대체로 가고 있다. 아이고. 봐야죠. 근데 김경진은 이제 그런 부분도 혹시 네. 아까 제가 왜 그럴까라고 했는데 아무튼 사실 구체적인 정책으로 가면은 다른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후보보다는 부족할 수 있는 것 그럴 가능성이 아니겠습니까? 높죠. 네. 그런데 이제 부동산 정책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네. 홍준표, 유승민 이런 후보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밀릴 것이 예상이 되는데 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말 실수한다고 지금 좀 불편해하고 있는 후보한테 후보 토론에 참석해라라고 하니까 이건 뭐지? 우리를 좀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기획이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캠프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참석하면 되겠네. 아니 그래봐야 8월 20일이냐 아니면 9월 10일이냐 이 정도 차이밖에 아니에요. 뭐 그게 며칠 차이는 난다고 그러십니까? 김경진 의원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답을 안 하는데 뭘 자꾸 물어봐.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답답해서 본인도 우리 양문석 이사장님이 적극 돕고 계시는 이재명 지사님, 그 이야기를 여기 왜 해? 후보님 같은 경우도 토론회 과정에서 바지 내릴까요 해서 민심이 휘청하지만 네, 전형적인- 그래도 또 지금 여론조사 꿋꿋하게 1등하고 계시잖아요 보면 이 민주당 예. 후보들 중에서. 지금 두 분 간의 토론회로 변질될 수 있으니까 다시 제가 개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원석 총장. 네. 지금 여러 후보들이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다른 주자는 누굴까요? 아무래도 홍준표
의원이겠죠. 일단 관록이 있고요. 대선을 경험해 봤습니다. 물론 유승민 의원도 경험을 해보셨지만, 그리고 제가 홍준표 의원을 썩 좋아하거나 존경하진 않지만 인정하는 게 예. 전략적으로 굉장히 능해요. TV 토론에서. 그래서 아마 우리가 설마 하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온갖 애드립과 제스처와 예. 이런 게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총장이 정신 못 차릴 겁니다. TV 토론에서 붙으면은. 그만큼 이제 그 홍준표 의원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마 TV 토론에서는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이고, 지금 지지율로 봐도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좀 주춤하면서 잇따른 이제 구설 논란이 있고, 그 홍준표 의원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구간이 명간이다. 근데 이런 어떤 분위기가 예. 특히 이제 TK 지역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좀 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을 굉장히 예민하게 읽고 있을 거거든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TV 토론 나오기만 해봐라 라고 예. 여러 가지로 지금 벼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장성철 교수는 누가 제일 강적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윤희숙 의원하고 아. 유승민 의원 이 두 분들이 정책적으로 상당히 거기도 준비되어 있네요. 있잖아요. 그럼 정책적인 거를 세부적으로 막 파고 들어가면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형식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14명의 후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13대 1로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양자 토론을 한다 그러면 모든 분들이 다 윤석열 후보랑 하겠습니다라고 할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도 이제 처음 해보실 텐데 스타일 부분, 준비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예행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김경진 의원 지금 그 레드팀이라고 구성을 했다면서요. 뭐 말 실수 같은 거 보완하기 위해서 TV 토론 대응팀도 있겠죠? 예, 이제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혹시 그러면 거기에서 누구를 제일 주의하자 뭐 이런 것 좀 있으면 알려주시죠. 저는 그 팀에 안 들어가서 그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라요. 예. 이제 준비가 완료됐다는 것만 알고 있고 나머지 세부 사항은 모르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뭐 윤석열 후보가 지금 TV 토론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과정을 거쳐서 치열하게 본인이 연말을 해야겠죠. 그리고 본인이 말실수를 할 정도로 아직은 생각이 정립이 덜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또 스스로 연말을 해야겠죠.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과정이고요. 예.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를 이제 보좌하고 하는 참모 입장에서 보면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나중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저 과정 절대 생략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나는 구속 수사 안 하려고 했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그 말 한 게 맞습니까? 그게 저도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진 않았는데 예. 동아일보 인터뷰하면서 아마 그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기자들 국회의원 몇 명 만나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한 보도가 나왔으니까 예. 그 보도가 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보면. 근데 저거는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지 무슨 친박 뭐 이쪽을 뭐 표심을 의식해서 또는 당내 경선을 의식해서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지난번에 당대표 경선을 할 때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대구에 가서 대구 경북의 시민들은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그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가야만 이게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기본적으로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대구 경북의 주민들은 전략적인 판단이 끝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캠프 내에서도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 실은 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구속할 때 누가 실질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했냐. 지금 윤석열 후보 말씀 취지를 가지고 본다면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이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지 그렇게 무슨 저게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김경진 의원이 생각하시기에 네.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불구속 수사를 하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그랬다고 하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 원수를 지냈던 사람에 대해서는 예. 도주할 것도 아니고 법정에서 충분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고 법관이 법정 구속을 하는 것은 모르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평소 생각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도 그때 당시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박원석 총장. 예. 저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오늘날 윤석열 총장을 만든 이미지가 상당 부분 허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비록 탄핵을 당했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이었단 말이죠. 그걸 이제 단호하게 수사해서 구속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이라는 어쨌든 그 영웅이 만들어진 건데, 그때 나는 구속할 생각이 없었고 결국 구속은 검찰이 한 거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수장으로 있었던 검찰한테 책임을 떠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비겁하다, 자기 부정이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저 말이 경선에서든 본선에서든 윤석열 총장의 발목을 내내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묻지 않겠습니까? 후보들이나 아니면 상대 경쟁 후보가. 그래서 당신은 박근혜 구속을 당시에 원치 않았던 거냐? 그 책임은 검찰에 있는 거냐? 그렇다면은 박근혜 구속시켜가지고 국민적으로 영웅된 당신의 이미지는 가짜고 허상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논란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다고 봐요. 예. 황성철 저는 교수.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말 실수가 있었는데 그런 말 실수보다 저 발언이 전 더 큰 문제라고 봐요. 박원석 총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온 그런 정당성을 잃어버린 것일 거고요. 또 하나는 저게 사실이라면 그 자기가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고 결심을 하거나 선언하거나 그런 의사를 갖고 있기 이전에 저런 말들을 했었어야 돼요. 지금은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대구 민심을 얻고 싶어, 그리고 나는 친박 세력에도 구애를 해야 돼. 그런 상황에서 저런 말씀을 하신 것은 결국에는 천하의 윤석열도 표를 위해서는 자기가 말을 바꿀 수도 있구나, 아니면 내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도 변명할 수가 있구나, 이러한 실망감을 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윤석열이 윤석열다움을 잃어버리면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 이런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조금만 선전 방송을 해도 네,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거죠. 윤석열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대차게 싸우는 모습인데, 그러면 저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검찰 조사를 받는 저 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이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나이를 인정하는 것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저질러 놓았던 국정 등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댓글 사건들. 근데 그 댓글의 혜택을 받던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초기에 이 수사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는 것. 또 문재인 정부 이게 힘이 있는 이 순간에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의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조국 장관이라든지 또 울산 시장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에 대해서 권력의 뜻에 반해서 밀어붙였다는 것. 여기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나이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거지. 저때 당시에 과연 그럼 박근혜가 힘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는 권력이었냐. 그건 평가들이 좀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그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왜 그 얘기를 했을까 하는 부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표를 노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던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디스크 등의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는 수용 생활을 못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허가하지 않았던 최종 결정권자가 바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이었습니다. 그 윤석열 검사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촛불 혁명 과정에 박근혜를 구속해서 국민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어줬던 그 장본인 이 윤석열이 이제 정치인이 되어서 오히려 지지율이 땅을 뚫고 내려가자 자신이 수장이었던 검찰 조직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친박표를 구걸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입니다. 양문석 이사, 친박표를 구걸한다. 좀 심한 표현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걸 의식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겠죠. 그 시기적으로 추세선이 꺾이고 지지율이 꺾이는 이 시점에 저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태극기 부대조차도 이제는 급하게 안아야 되는 외연 확장이나 중도 확장의 그 단절과 더 오른쪽으로의 그 포용, 이런 그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더 큰 흠집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버린 거죠. 예. 자, 지금 뭐 이렇게 뭔가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당 내에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이대로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했는데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우리가 5%쯤 질 수도 있다.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선거를 얘기하면서 그때 우리가 51.6%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너무 이렇게 갈라지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여당이 한 5% 정도 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 놓고 당 내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비판적인 의견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실까요? 그때 51.6%에서 48이었습니다. 선거 결과가 3% 차이로 이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매력으로서 표를 끌어들이는 데 있어가지고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치입니다. 그것까지 동원해가지고 표를 받았을 때 저희가 51.6%로 겨우 이긴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그 선거는 졌습니다. 근데 제가 냉정하게 당대표가 되어가지고 지금 저에게 있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조합해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선거 나오지 않는 이상 똑같은 전술로 임하면 저희가 5% 이상 집니다. 저희가 옛날만큼 부산이 저희를 찍어주지 않고요. 옛날만큼 대구가 저희를 찍어주지 않습니다. 보궐선거 때부터 저희가 전략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시도해본 게 뭐냐면은 20대, 30대를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다. 장성철 교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이준석 대표의 저 발언에 대한 의견부터 듣고 싶습니다. 당대표로서는 부적절한 말인 것 같습니다. 뭐 전략기획본부장이라든지 뭐 기획위원장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당대표께 자 이러이러하니까 우리가 20, 30대 표를 이끌어와야 됩니다. 다음번 대선에도 이래야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해서 저러한 이제 대안을 마련하는 게 당대표의 역할이지 우리 5%로 져요.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것은 당신이 당대표로서 할 말이야? 라는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부적절한 말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바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30의 지지를 끌어모아야 우리가 더 튼튼해져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구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당이 움직여주면 될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가 자꾸 그런 뜻에 안 따라주고 그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게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원을 따져보면은요. 저는 지금 이준석 당대표의 스타일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스타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본인이 주도해야 되고 본인이 후보들을 관리해야 되고 본인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지금도 당무적인 사항을 김종인 위원장하고 상의를 한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에 좀 코치가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당대표와 후보가요. 주도권 다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런 것들은 정말 당대표는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해야 하는 심판자로서의 역할만 해야 한다. 자꾸 평론하고 평가하고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준석 대표 발언에 대해서 김경진 의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은데요. 제가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위치에 있었다면 저도 똑같은 얘기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대단히 전략적이고 영민한 발언인 것 같은데요. 한신이 어떤 때는 배수진을 치고 전쟁에 임하지 않습니까? 야 여기서 지면 우리 다 죽어.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얘기를 대장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긴장감도 넣고 불어넣고 그걸 통해서 능수능란하게 이게 부대를 지휘해야 되거든요. 저는 실제 상황도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도도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서 근 100만 명 가까운 일반 국민 선거인단을 모았거든요, 보면. 이 100만 명이 대선 끝날 때까지는 사실은 이 선거운동을 하는 뜨거운 지지자입니다. 임시 당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이준석 대표의 저 말은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얘기를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박원석 총장. 근데 이제 저런 상황 인식이나 혹은 전략적 어떤 고민이 틀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면 당내에서 아무도 저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표 위치에 서서까지 저런 말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그 당내부의 일종의 이제 어떤 낙관론, 지금 이제 바닥 민심이 정권 교체를 원한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한 한편의 경계이기도 하고 복합적일 텐데요. 특히 마지막에 얘기했던 2030 표를 끌어들여야 이긴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증명한 거 아닙니까?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결국 어쨌든 내가 가리키는 방향, 내가 구상하는 어떤 이 대선 전략, 이걸로 가야 된다. 지금 옛날처럼 그런 어떤 꼰대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필패한다. 근데 사실은 저는 뭐 틀림이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부적절하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당대표가 함부로 우리가 선거에서 져요, 진다, 필패한다 이런 얘기를 꺼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길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을 써야지 진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야, 자. 지금 또 윤석열 후보와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또 한 분의 후보가 있죠. 최재형 후보 살펴보겠습니다. 최재형 후보, 요즘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순한 맛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촉구하는 이런 적극적인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력 경쟁도 지금 두 후보 간에 치열해지고 있는데 윤석열 캠프와 같이 현역 의원 9명 영입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윤석열 후보 쪽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도 합니다.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좀 겪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당 대표 권위가 훼손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했고 윤석열 후보의 말 실수에 대해서 그분 좀 말씀을 편하게 하시는 성격인 것 같다. 이렇게 약간 비꼬아서 비판을 하기도 하더군요. 최재형 후보 최근 발언을 좀 들어보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아직도 이 무더위 속에 도령이 내고 수용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통합을 원한다면 또 국민 대통합이라는 그러한 국가적인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오늘이라도 사면에 용단을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촉구합니다. 최근 당내에서 우리 당이 하나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당대표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정권교체라는 절체절명의 목표를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의 권위가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장성철 교수 상당히 흥미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틈을 이제 비집고 들어가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이지 않습니까? 최재형 후보 그런 계산했다고 보시죠? 그럼요. 그래야 이제 본인의 확고한 지지층이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저 부분도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자꾸 과거지향적으로 보여요. 박근혜, 박정희, TK의 표신 이런 것들이 과연 대선 출마하고 경선 과정 중에 큰 도움이 될까? 지도자감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 그런 좀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선거는 과거냐 미래냐의 싸움인데 미래의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최재형 후보의 입에서 자꾸 박정희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이분이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감인가라는 회의감이 더 생길 것 같아요.
자꾸 그러한 모습을 비춰지니까 여론조사에서 확실하게 이제 치고 올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선거 전략이 좀 수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당내 세력 분포라고 그럴까요? 그건 좀 어떤지 궁금한데 윤석열 후보하고 최재형 후보 쪽 지지하는 의원들이 좀 이렇게 몰리고 있잖아요. 지금은 뭐 현역 의원이 9명 대 9명이다. 예. 그래서 뭐 동등하다 그러는데 비교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쪽이 훨씬 많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지지하거나 나는 아직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참여를 못해 이러는 수준이지. 눈치 보기 해야지. 누가 될까?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여론조사라든지 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윤석열 후보가 상당한 수준으로 앞서가고 있다라고 평가해 봅니다. 김경진 의원 오늘 말을 많이 아끼는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보기에 최재형 후보하고 다른 후보하고 어느 쪽 후보를 더 많이 신경을 씁니까? 글쎄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이게 정말 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이거 아차하면 설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아니 모든 상대 후보들 다 존중해야죠. 존중하고 또 다 함께 해야 되니까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후보 지지율과 윤석열 후보 지지율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는 보이죠? 그러기는 한데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윤석열 캠프에 몸담기 전에도 몇 군데 방송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최재형 후보님은 너무 이렇게 이 시동하는 시점이 너무 늦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 근본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는 6월 하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실제로 대선 후보로 지지도 조사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넣었었어요. 현직 검찰총장일 때 넣지 말라고 했은 상태에서도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계속 넣어서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대선 후보로서 이미지가 굳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격차를 어떤 방법으로도 극복할 방법이 없지 않나 싶어요, 보면. 예. 자, 그런데 최재형 후보 또 최근에 이런 발언해서 지금 청와대까지 발칵 뒤집혔는데요. 사실 문제를 먼저 삼은 것은 민주당의 안민석 후보긴 합니다. 안민석 의원이긴 합니다. 안민석 의원이 최재형 후보의 할아버지인가요? 네, 할아버지가 그때 친일 행적이 좀 있지 않냐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재형 후보가 우리 할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신 분인데 그렇게 말하면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가 뭐 당시에 뭐 흥남에서 이런저런 뭐 일도 하지 않았느냐. 농업계장인가 했죠.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부친도 그러면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가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당시에 대통령 부친은 1920년생으로 해방 당시에 만 24살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청와대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측이 문재인 대통령 부친이 흥남에서 농업개장을 한 것도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최 후보 측이 본인의 논란을 해명하면서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은 대선 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통령의 부친은 1920년생으로 해방 당시 만 24세였습니다. 양문석 이사장은 최재형 원장의 저 발언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자신의 할아버지에 대한 그 친일 문제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려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아버지를 이제 끌어들인 건데요. 이 문제는 정확하게 안민석 의원이 먼저 제기한 게 아니고 네. 오마이뉴스가 기사를 써서 할아버지의 친일 행적의 그 의혹을 계속 길게 장문의 그 리포트를 썼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뭐 그 일제 시대의 3.1 운동 이후에 문화 정치 일면으로 면위원들, 그러니까 자문기구죠. 그는 면위원들을 뽑았었을 때
출마를 하고 또 당선을 하고 면장을 하고 편집장을 하고 그다음 이제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돈 모아서 일본에 국방 헌금을 내고 이제 이런 모습에 있어서 할아버지에 대한 친일 의혹들, 친일 부역의 의혹들을 이제 오마이뉴스가 제기를 한 부분이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그 당시에 면장했던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다 친일이냐 또 이렇게 이제 치고 나오면서 이야기를 던진 게 문재인 대통령 부친도 농업계장인 것 아니냐인데 실질적으로 팩트도 틀렸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못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또 이야기했던 할아버지가 항일 독립투쟁을 해가지고 대통령 포창을 받았다. 구속되지 않아가지고 훈장을 못 받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했던데 이 내용을 이제 어이없이 문재인 대통령 부친을 끌고 들어오면서 이제 파가고 커져버린 거죠.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고 대변인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절절하게 걱정하고 우려하고 하면서 자신을 발탁해준 대통령을 향해서는 칼을 찌르는 이런 모습들은 좀 배은망덕한 정치 행태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거죠. 박우석 총장 의견은요?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 76년 전의 얘기로 되돌아가서 여전히 친일이냐 반일이냐 토착외구냐 이런 식의 구도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장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설사 친일파의 후손이었다고 한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 자격이 없는 겁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걸핏하면 이 친일이냐 토착외구냐 이런 그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요. 민주당의 전신은 친일 지주들로 구성된 한민당이었습니다. 거기서 출발된 정당이 오늘날 민주당이었어요. 민주당이 무슨 독립운동했던 정당입니까? 저는 이게 미래로 나아가야 될 이 시점에 자꾸 그 60, 70년 몇 년 전의 역사를 들먹이면서 누가 더 정통성이 있느냐라는 논쟁이 요즘 세대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한심한 저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선 후보가 저런 얘기를 한 것도 한심하고 청와대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도 저는 한심하다고 봅니다. 저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안민석 의원이 저런 식으로 대선 후보들을 검증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대통령까지 불필요하게 논란이 중심에 서게 했잖아요. 만약 면장이 강제징집의 앞잡이였다면요, 당시 농업계장, 농업과장은요 식량 수탈해가지고 일본에 보내는 앞잡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 조선총독부의 관보를 보면요, 당시에 일제치하에서 공무원들은 해야 될 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7가지인가 9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본의 천황에 있는 곳을 향해 가지고 만세를 부르고 그리고 뭐 절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했어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안민석 의원이 공격하는 저런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파다라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래를 보는 대선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청와대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은 만 24세였다. 해방정부. 그러니까 농업계장이 일본 치하의 농업계장이었는지 아니면 일본이 물러간 이후에 해방정국 해방공간에서 그 농업계장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당시에 만 24세라고 했던 거는 일본 치하에 있어서의 일제 치하에 있어서의 농업계장이 아니라는 뜻으로 저는 읽었거든요. 그 논쟁을 계속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하죠. 예. 미래를 보시죠. 네. 안민석 의원이 이 문제를 잘 제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패널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최재형 원장이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를 사용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상에 선거운동 기간,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 외에 이 확성 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6일에 대구 서문시장에 갔을 때
마이크를 건네받아서 발언을 했는데 아무래도 뭐 초년생이니까 그런 실수를 한 것 같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전지방법원장인가를 할 때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선관위원장까지 지낸 분이 선거법을 모르고 저런 일을 했다? 이 부분은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장면 한번 보시죠. 서문시장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최재형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김경진 의원, 저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요? 그냥 선거법 위반이죠. 위반인데 그래요? 이제 문제는 대통령 후보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제 저 정도 선거가 사실은 이제 저 정도 위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어떤 중차대한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선관위에서 다음부터 유의하시라 하고 아마 경고 정도 하고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박원석 총장 공격을 당연히 이제 받을 만한 거죠. 더군다나 뭐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고 더군다나 선관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선거법을 몰라 막 이제 이런 공격이 나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한테 적용하는 법하고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법하고 잘 의식을 못하고 헷갈린 거죠. 근데 지금 저 장면을 보면 유세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저거는 어쨌든 이 국민의힘 경선 기준으로 봐도 이 경선 룰을 위반한 거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명백하고 본인도 뭐 군말 없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주의하겠다. 그래서 아마 선관위가 경고 정도를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예. 네. 자, 이제 여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네거티브 서로 하지 말자 약속했는데 그래도 계속 날선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사직 유지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이재명 후보 내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면 난 차라리 지사직을 유지하지 경선 사퇴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여전히 이낙연 후보 측은 지사직을 사퇴하는 게 옳다. 그리고 도청을 캠프로 사용하는 것 옳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선 포기 발언도 혹시 무슨 한 자락 까는 발언이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들어보죠. 요즘 내 공방을 자제하자고 하는 마당에 굳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흔히들 도청 캠프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듣게 하시는 게 좋죠. 아니 지사직 사퇴 자체가 그건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정을 뛰어넘는 개인 홍보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죠. 대포 미사일 쏘다가 뭐 소총 한번 쏜 거 가지고 하진 않겠죠. 휴전 상태니까. 근데 갑자기 또 뭐 미사일을 쏜다, 대포를 쏜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제가 보기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문석 이사장 이재명 후보 지금 캠프 일을 맡고 계시잖아요. 방금 현근택 대변인이 뭐 미사일, 대포, 소총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미사일, 대포 이렇게 분류합니까? 이제 그제 내용을 보면 표현이 비슷해요. 이재명 지사는 실력과 정책 검증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박강훈 의원은 이제 이낙연 후보 캠프에 이제 박강훈 의원은 자질과 정책 검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뭐 자질이나 실력이나 똑같은 이야기고 똑같은 이야기에 대한 그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상 뭐 제가 이제 뭐 지지난 주부터 페이스북에 이재명 그 캠프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었어요. 정책 난타전으로 전환하자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게 또 이재명 지사가 대구, 부산, 창원, 강원도를 쭉 돌면서 많은 지지자들이 이제 네거티브 좀 그만해라. 그리고 선을 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수렴되면서 제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선제 공격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그 확전하지 않는다. 이제 요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방어 최소한의 방어만 한다. 근데 이제 방어의 문제가
뭐 갑자기 양쪽에서 조폭 사진을 들고 나왔었을 때 먼저 저쪽에서 조폭 사진을 들고 나왔다고 이쪽에서 조폭 사진을 들고 나오고 이러한 행태는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거다. 이 정도 수준에서 쳐다보면 될 것 같아요. 한두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유지하겠다. 그게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만 경선 포기를 하겠다 차라리 그 얘기를 두고 경선 포기라는 단어까지 쓰는 것에 좀 놀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단순히 지사직을 유지하게 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경선 포기라는 상황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뭐 경선 포기라는 그림을 그릴 가능성은 없잖아요. 근데 도지사직을 바라보는 이 개념의 차이, 시선의 차이, 철학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적으로 개인이 누리는 권세로서 도지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다음에 공복으로서의 책임지는 자세의 공복으로서의 공직으로 도지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충돌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공격하는 입장에 있어서 도지사 그만두라고 하는 부분은 사적인 건세로서의 도지사를 쳐다보는 거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 있어서는 공적 책무를 지는 공복으로서의 도지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충돌했다. 강조법이다? 강한 강조법인데 내부적으로는 좀 우려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네네. 최근에 서른 의원이 지금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이 맡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장담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경선 불복 뭐 하자는 거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 캠프 반응은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두관 후보하고 서른 의원하고 충돌이거든요. 경남 마산 출신의 서른 의원, 경남 남해 출신의 김두관 후보. 여기에서의 충돌이고 서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계속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지역에 있어서의 이 험지에서 떼어보지 않았다고 이제 김두관 후보는 보는 거고요. 그리고 김두관 후보가 왜 저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면 2012년에 자신이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경선에 붙은 이후에 지금 10년째 경남에만 오면 사과를 합니다. 그 당시에 판단이 짧았다, 잘못했다,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남에 있어서 김두관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공신력이나 그러한 인기들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버린 상황에 있어서 더 이상 자신의 이미 자기가 걸었던 전철을 밟지 말아라고 이제 이재명 지사를 강하게 이제 우호적으로 두둔하는 사실 이제 저 얘기가 나온 것은 지난번 TV 토론에서 추미애 의원이 이낙연 후보에게 그런 질문을 했지요. 지금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안 되면 이재명 후보를 안 찍고 차라리 윤석열을 찍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무조건 지지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용의가 있느냐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제 김두관 후보가 문제를 삼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건 그렇고 장성철 교수 지금 지사직 유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지사직을 선거에 또 개인의 홍보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화면에 잡힐 수가 있을까요? 뭐죠? 이게 지금 국회 앞에 있는 그 현수막 거는데 지금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토론회 전혀 안 합니다. 근데 이거 봐보세요. 지금 이번 주부터 하는 토론회인데 경기도 플랫폼 공정경제 국민토론회,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국민토론회, 경기도 공공버스 공공토론회, 경기도 제3비례 벌금제도의 공공토론회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국회 앞에 크게 붙여놓고. 이런 행위야말로 경기도의 예산을, 행정권을 자신의 출마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경진 의원 의견은 안 듣는 게 나을 것 같고 박원석 총장 의견을 먼저 들어주세요. 아니 좀 전에 이제 장성철 소장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은 분명히 유의해야 되겠죠. 당연히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간 내에 있습니다. 12월 9일까지만 사퇴를 하면 돼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10월 10일 정도에 지금 민주당 경선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경선에서 후보가 된다면 10월을 넘기지 않고 사퇴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건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발 주자들이 추격 주자들이 이재명 지사를 좀 비판하기 위한 쟁점을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사정을 보면요. 경남도지사 공석이죠. 부산시장 공석이죠. 그리고 서울시장 공석이었다가 재보궐선거에서 내줬죠. 부산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의식한다면 저는 지사직을 비우는 게 오히려 비판의 소지가 더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김경진 의원님께는 이렇게 질문할게요.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 계시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간을 제가 드리면 좀 불공정할 것 같고, 다만 그런 비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직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그 속셈이 왜 이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까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봐 주세요. 아니 고민할 필요 없이 방금 장성철 소장이 보여준 저 플랜카드에 있지 않습니까? 재산 비례 벌금형이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 일이거든요. 그게 지금 일부 유럽 국가에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데서 세금 많이 내고 자기 재산 많이 내는 사람들 똑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자기 재산에 따라서 벌금이 크고 적고 하는 국가적 일을 경기도가 왜 합니까? 저 토론을 경기도 돈으로 하는데 저게 바로 사실은 경기도 예산을 동원한 관건선거거든요. 저거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시비가 얼마나 소지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몸은 하나고 24시간은 똑같습니다. 민주당의 예비 후보로 등록한 순간부터 정신없이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데, 근데 경기도 지사 일을 동시에 한다. 제가 볼 때는 빨리 선거법을 그렇죠. 개정을 해서 선거법 바꿔야죠. 사실은 당내 예비 후보로 등록한 순간부터 그 자치단체장의 직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선거법을 빨리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선거법에 분명히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합법이긴 하되 누가 봐도 두 가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시간이 다 거기다가 돼가지고. 장성철 소장 한 알겠습니다. 것처럼 저런 식의 예산 낭비도 있는 거고요. 네.